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지난달 교육부가 교육지원청 설치 권한을 지방교육청으로 이양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면서 광주, 광산구 지역의 교육지원청 설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도심 개발로 인구가 40명을 넘어섰고 이 광산구 지역의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이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오늘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이 광산교육지원청 신설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청장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네네, 어떤 그렇습니다. 취지에서 이렇게 이제 교육지원청 신설에 관련해서 좀 큰 관심 보이고 계시는지 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교육부가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 개선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우리 광산구에서는 굉장히 관심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동안은 교육지원청 설립이나 폐지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하더라도 교육부가 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이걸 못했었는데 이번 발표 내용에 따른다라면 교육지원청 설치나 폐지에 대해서 교육 감액에 그러니까 시도교육청에게 이양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이제 반겼고요. 또 이것을 놓칠 수 없어서 우리 구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또 시구원들이 함께 저와 함께 이번에 교육지원청 원상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기자회견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청장님 말씀 중에서도 이제 좀 귀에 특히나 쏙 박히는 게 이게 지금 신설해달라 설치해달라 아니라 원상복귀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 이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행정 용어로는 분리 신설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광산구는 유별나게 원상 회복이냐 이런 말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광산구는 예전에 전라남도 광산군이었습니다. 광산군 시절에 광산군 교육청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구청 옆에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이 광산군 교육청이 1988년도 1월 1일 날 광주 직할시로 편입이 되면서 광산군 교육청이 광주 서부교육청으로 통합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흡수 통합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로서는 예전에 있었던 교육청을 지금 뺏겨버렸다 해가지고 원성이 자자했었는데요. 마침 이번에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 같고요. 더군다나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예전과 비교할 때 학생 수가 엄청나게 급증을 해버렸고요. 또 과밀학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민으로서는 바로빨리 광산교육청이 필요하다라는 광산교육청을 빨리 이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는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광주시 교육청에서 이걸 이제 신설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청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이곳 광산구 지역이 이제 신도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학교 수도 많아지고 또 수요도 많아지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좀 구체적으로 관할 면적이 넓다라고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이주 이제 해온 학생들이 많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광산구가 당연히 군 시절에는 인구가 지금하고 뭐 비교도 안 되게 절반도 안 되는 인구였었는데 그대로 도시가 팽창하면서 굉장히 인구가 급증했고요.
또 신도심들이 이제 들어서면서 당연히 학생 수도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이런 현실들을 외면한 채 계속해서 학령 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니 더 이상 학교 신설은 어렵다 이런 말만 반복했었는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탁상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은 설사 그런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광산구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또 규정을 보더라도 그 도시가 인구가 30만 명 이상이고 또 학생이 3만 명 이상이면은 교육청을 신설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 광산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42만 명이고 학생 수도 5만 2천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격이 갖춰져 있고요. 특히 이런 이제 현실들이 도입되면서 서부 지원교육청이 이걸 전부 다 감당을 하다 보니까 서부 지원교육청은 지금 광산구, 서구, 남구를 지금 관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학교가 380개 그리고 학생 수가 12만 7천 명이나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동부교육지원청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되고 또 통합교육지원청이 전국에 37개가 있는데 이 중에 광산구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서부교육지원청이 두 번째로 지금 큰 곳입니다. 그래서 일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이제 요구들이 이제 컸었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령 인구 감소를 따져 보더라도 데이터만 보더라도 2040년에 광산구 인구가 37만 명이고 그리고 학생 수도 4만 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규정을 초과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희들로서 매우 이번 시기에 반드시 매우 이제 중요하게 문제를 바라고 이번 시기에 반드시 광산교육지원청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총장님께서 구체적인 수치로 그 수요의 규모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그동안 지방의 교육지원청 설치와 폐지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은 이제 교육부가 직접 했었다. 그런데 이제 그 권한을 지방, 그러니까 광주시 교육청으로 이제 이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는 높은 상황인데 이게 또 추진을 하려고 하면 행정이다 보니까 시간이 또 오래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추진 가능할지도 좀 의문인데 얼핏 생각해 보더라도 부지 또 청사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 또 들어가는 인력 이런 것들이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어떤 과제들을 좀 먼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네, 사실 그 광산교육지원청과 관련해서는 현재 그 이정선 교육감님께서 선거 때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또 당선 이후에도 특별하게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이제 추진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원래는 광산교육지원청을 설립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교육청도 방문하고 그런 요구를 교육부를 방문하고 이런 요구를 했었었는데 교육부가 허가를 해주지 않으니까 임시 방편으로 교육지원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내년 상반기에 지금 이제 만들 예정으로 있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교육부 발표를 통해서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속도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것과 관련된 법안을 지금 발의한 상태고요. 또 시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힘을 실을 거라고 지금 이제 보여지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나 인력에 대해서도 이 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되고 보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광산구 인구가 42만 명, 그러니까 광주에서는 5개 자치구 중에 북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을 정도입니다. 당연히 이 광산에 교육지원청이 새로 설립이 된다 그러면 수많은 광주 시민들 또 광산 구민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고 굉장히 이제 환영하게 될 것인데 지금 잠깐 좀 전에도 이제 광주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감의 공약 중에 하나였다. 또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것과 관련돼 있는 입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이제 실제 추진에 나서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기관 중에 한 곳이 또 광주시도 있습니다. 광주시의 입장이나 광주시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광주시의 입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지역민들의 바람이 교육지원청 신설이고 또 그 신설을 통해서 특히 광산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면적이 넓다랄지 이주 학생들이 많다랄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한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고 동참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아무튼 현재 이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하면서 뭐 부족한 것들은 저희가 계속 채워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그 교육지원청 신설과 관련해서 근데 대략적으로 그러면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신설에 대한 목표 시기라든가 뭐 대략적으로 좀 언제쯤 되면 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있으면 시민분들께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야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인데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지금 한 뭐 36년이 벌써 지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지역민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아무래도 이제 법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또 시에서도 시의원들이 조례를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들과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성사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저희가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광산구 지역 좀 전에 지금 쭉 청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아셨겠지만 최근에 광산구가 굉장히 이제 팽창을 하고 도심화가 가속화되면서 젊은 부부들 또 학령 인구도 많아졌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교육지원청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육 현안에 대한 문제들도 사실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랫동안 체감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체감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제 그 과밀학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과밀학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밀어내기 배정으로 인한 원거리 통학 같은 문제들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현재 상황이 지금 정확하게 어떤 정도의 상황인지 그리고 이게 단순히 자치구 차원에서만 풀기 힘든 문제인데 이건 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려고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광산구는 뭐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학교 문제가 지금 좀 심각한 편이에요. 방금 지적했던 것처럼 과밀학급 문제 그리고 원거리 통학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요. 지금 2024년까지 초등학교는 과밀학급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중학교는 26년인데 고등학교는 2032년에 해결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건 고등학교입니다. 초중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래도 뭐 조만간 해결될 가능성이 이제 보이지만 문제는 고등학교인데요. 고등학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교육청과 함께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첫 번째는 광산고등학교를 신설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전이나 신설을 계속 추진해 왔었는데요. 이전에 대해서는 아직 효과를 보지 못했고 신설과 관련해서는 가칭 광산고등학교를 27년 3월부터 개교하는 걸로 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광산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있는 학교를 지금 정상화시켜서 거기도 역시 학생들을 최대한 늘려볼 생각으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광산구에서 외졌다라고 그럴까요? 좀 떨어져 있는 학교가 있는데 이것도 일반고로 지금 전환하는 과정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32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몇 년 정도는 이제 당겨질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예비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지금 문제입니다. 이 학생들이 결국은 광산구로 벗어나서 서구나 북구로 학교를 배정받게 될 것 같은데 이럴 때 뭐 배정 방식의 어떤 변화, 개선을 통해서 최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또는 통학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학의 편의성들을 어떻게 증대시킬 것인지 이런 것을 저희들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에 이제 뭐 해결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뭐 학교들을 전환을 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들로 최대한 그 시기를 앞당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광산구의 특성 중 하나는 바로 외국인 주민이 많고 또 이주 배경 청소년과 학생도 많다는 점이죠. 여기에 맞춘 광산구의 교육 정책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서 시행하고 계신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광주 거주 전체 이주민의 약 57%가 지금 광산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2%, 53%, 55%다 지금 이제 57% 정도까지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이제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학교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언어 문제입니다. 언어 문제. 그래서 이제 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주 학생들을 위한 이제 특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선생님이
그 수업 속에 하는 말을 학생들이 들어야 알아들어야 뭐 수업이 되는 거니까 이중언어 강사 뭐 양성 사업이랄지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이주 학생들도 선주민 이제 학생들과 똑같이 교육받을 수 있는 이런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광산교육지원청 설치 등 앞서 이야기한 여러 교육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광산구와 또 시교육청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것은 당연한 내용이겠죠.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또 지원청 설치를 포함한 시교육청과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를 하고 계실 텐데 이런 협력들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좀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든지 모르겠지만 역대 뭐 통틀어서 광주시교육청과 광산구의 협력이 가장 잘 되고 있다라고 저는 뭐 자신합니다. 예를 든다면 매년 우리 교육장님과 제가 만나서 광산구 교육 현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실무 협의를 하기도 하고요. 또 교육지원청과 광산구만 한 게 아니라 또 민관이 함께 하는 이런 이제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이런 다양한 회의랄지 또는 이제 사업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광산 미래 교육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지 이런 사업들을 뭐 활발하게 하고 있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꽤 많은 단체가 있어요. 이 교육과 관련된 뭐 18개 단체가 이런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나서서 여러 가지 뭐 정책이랄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토대가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의제 논의들을 하는 이런 창구들도 조금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뭐 이음톡톡 공론장 뭐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제로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들 여러 개를 지금 꾸려놓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교육청과 광산구만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민관이 그러니까 민간도 결합을 하고 또 이제 전문가까지 이제 결합을 해서 광산의 현안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지 또 우리가 광산이 이제 미래교육의 특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미래교육과 관련해서 특히 우리는 이주민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떻게 또 추진할 것인지 이런 걸 그 안에서 다양한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광산교육지원청 이제 설립 문제가 있다라고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문제와 별개로 또 추진 중인 것이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이전 문제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지금 이제 서구 화정동 부지에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전 대상 부지로 지금 광산구 지역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시교육청 자체가 이전을 하는 것도 광산구 교육 환경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일단 주민들 반응은 굉장히 뭐 반대 여론이 전혀 없을 정도로 뭐 열렬하게 지금 이제 환영들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부지는 확정이 됐습니다. 광산구 신창동에 시교육청 부지를 이전하는 걸로 이제 돼 있는데 결국은 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조기 확보가 되면 아무래도 좀 더 빨리 추진이 될 것 같고요. 관건은 예산이라고 보는데 뭐 다른 준비는 뭐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시교육청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는 또 시교육청이 이쪽으로 이전했을 때 그럼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냐 또 주민들의 어떤 필요는 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주민들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다음 우리 광산구 지역의 지금 사회적인 현안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번 뭐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입니다. 2030년부터는 이제 생활 폐기물을 직매립할 수 없게 되는데 직매립 금지에 앞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자원 회수 시설,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부르는 이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들마다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데 광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시가 5개 구에서 후보지 공모를 받았는데 광산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거 좀 진행 상황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사실 광주시가 1차, 2차를 추진하다가 1차, 2차 모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직접 접수를 받아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각 지역별 그 현황이랄지 이런 것들을 내밀 있게 알기는 좀 어려웠던 저간에 이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치구에서 접수를 받고
시에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선정이 될지는 모르나 모두가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는 뭐 시장님이나 각 이제 구청장님들과 생각을 이제 동의를 그러니까 의견을 모았던 적이 있고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 일에 나섰던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은 광산구 전체를 한 2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일단 전체 설명회를 한 차례 하고요. 또 이제 21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각 동별로 설명회를 했고, 그 다음에 21개 동을 대상으로 해도 각각 사회적 대화를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이것과 병행해서 지금 자원해수시설이 기 들어선 곳을 가서 직접 우리 주민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떻게 들어서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직접 보고 듣고 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자원해수시설에서 막연한 불안감이나 거부감들이 씻겨지는 이런 이제 효과들을 지금 이제 거둬들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치구가 먼저 신청을 하면 그 다음에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 이 구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현재 3차 입지 공모에서는 광주 시내 6곳이 공모에 참여를 했는데 이 중에 4곳이 광산구라는 점, 그리고 북구와 동구는 지금 신청한 곳이 한 곳도 없다라는 점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 인식 자체가 자원해수시설이라고 하지만 이 소각장이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좀 기피하게 되다 보니까 주민분들 중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좀 있고, 그리고 광산구 안에서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까 이제 뭐 잘 관리되고 있는 다른 지역을 네. 가서 뭐 보고 오기도 하고 이렇다라고 하지만 막연한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설득하는 네. 좀 힘드신 부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있습니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그러나 저는 이걸 심각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반대를 어떤 힘으로 누르려고 하거나 또 그 반대 의견을 배제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이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1차, 2차, 특히 2차 추진 과정에서 광산구에서 당시에 한 곳이 이렇게 이제 접수를 한 적이 있어서 그곳 주민들이 반발을 꽤 세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분들 말씀이 이렇게 비공개적으로 이렇게 비밀스럽게 추진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디로 결정되든 간에 그건 추후의 문제인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 제공과 토론이 필요하겠다. 이런 걸 말씀드렸더니 거기에 대해서 다들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광산구에서 3차 때는 이제 저희가 직접 하면서는 그 과정을 이제 충분하게 지금 이제 거치고 있는데 사실 안타깝다라고 해야 될까 답답하다고 해야 될까 이런 건 어떤 거냐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일단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설명회도 하는 걸 이제 뭐 방해를 한다랄지 그리고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내 생각을 그냥 주장을 해버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일부의 이제 반대 목소리가 있지만 이런 것까지도 뭐 저희는 다 받아 안아서 함께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것도 이제 소수긴 한데 박병규 구청장이 시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가지고 뭔가 선심행정을 해가지고 다음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지원금이 나오는 시기는 민선 9기나 나오기 때문에 민선 8기에서 제가 그 돈을 받아서 뭘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기피시설이 아니라 필요시설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직자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회피하거나 미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에서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각 구가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광주시가 뭐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광산구가 들어서든 아니면 동서남북 어떤 구가 들어서든 간에 서로가 힘을 모아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지금 뭐 지역의 현안들 또 추진되고 있는 과정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민서 8기 광산구가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의 노력이나 능력 이상으로 모든 문제가 술술 잘 풀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했었는데 그 행사도 저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많은 시민들의 참여 협조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뭐 2년 약간 넘는 동안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 주시고 또 시민들이 자치력이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과정만 계속 이어진다라면 정말로 광주의 미래가 광산이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구청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죽어야 한동훈이 산다. 오늘 오후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을 앞두고 정치 구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조언 겸 예측입니다. 김건희, 한동훈, 과연 누가 죽고 누가 살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과 한동훈 대표의 추후 대응이 주목되는데 여기도 초대석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얘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누가 죽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이 죽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죽는다. 네. 오늘 오후 4시 반에 네. 소위 윤석열, 한동훈 면담이 있지만 네. 어떠한 경우에도 네. 한동훈 대표가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정치적 경륜이나 배짱이 없어요. 배짱이 없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네. 기가 세잖아요. 그리고 지금 북한의 러시아 파병 네. 이런 안보 문제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국내 민생 경제 이런 때 네. 우리 내부에서 단결해야지 무슨 특검이냐 하면은 네. 한동훈 대표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 기가 아무리 세더라도 지금 뭐 지지율도 그렇고 거의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좀 뭐 낮게 나오고 하는데 지지율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부인을 보호만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네. 국민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김건희의 대한민국으로 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네. 좀 국민적 기대가 우리 민주당에서도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정치 경험이 일천해서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네. 독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독대는 네. 군사정권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네. 독대 제도가 없어졌고 어떠한 인물의 면담도 네. 비서실장이 심지어 국정원장의 네. 독대 보고도 반드시 네. 안보실장이 배석을 하거든요. 독대를 고집하고 있는 거 보면은 네. 아직도 한동훈 대표는 정치 초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치고 들어갈까? 제가 어제 네. 그러한 4가지 팁을 드렸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가 하실 말씀을 정리해서 네. 하실 말씀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 기록해가지고 나오면 되거든요. 이걸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 비서실장이 우리 한 대표는 네. 오늘 대통령 면담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고 발표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수진을 치고 네.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런 정치적 노하우도 또 배짱도 어쩐지 덜 익은 땡가만이에요. 이게 약간 불안해요. 검찰 수사 조서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한 말 다 기록해서 이렇게 한 거 맞냐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러는 게 좀 너무 딱딱하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제가 네. 김대중 대통령을 오래 모셨기 때문에 네. 야당, 영수회담, 네. 또 대통령으로서의 영수회담, 네.
소위 남북 정상회담까지 다 실무적으로 제가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과도 만났을 때 네. 이러한 방식을 했기 때문에 오해가 없잖아요. 투명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더 뒤에 하고 페이스북에 김장 배추값 기사 공유하시면서 해남 배추가 온다. 해남 배추 자랑을 엄청 하셨던데. 지금 네. 송미령 네. 농식품부 장관이 굉장히 초조합니다. 네. 왜냐하면 금년에 폭염으로 배추 농사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해남 배추가 엄청나게 잘 되고 있거든요. 금년에는 아주 좋아가지고 네. 3.5kg가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나오는데 문제는 서울, 인천, 경기 네. 이 수도권 사람들은 김장을 일찍 하거든요. 조금만 2, 3주만 늦춰라. 네. 그러면 최고의 해남 배추, 절임 배추가 나온다. 그래서 그 생활 지혜를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배추값은 올해는 왜 이렇게 비싸진 건가요? 그 폭우 잘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해남 배추는 한 달간 그 좋은 햇볕을 받고 더 자라는 거예요. 황토밭, 해풍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미네랄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 네. 김장을 하면은 김장이 묽어지는 네. 그런 것을 굉장히 가정에서는 걱정하는데 네. 그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꼭 해남 배추로 하시라고 김장 2, 3주만 놓치면 되는 거예요. 해남 배추 대사 뭐 이런 거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러시아 북한군 파병 얘기 말씀하셨는데 한 4개 여단을 지금 파병을 한다고 하는데 일부는 지금 건너갔고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우리 국정원에서는 그런 발표를 했고 사진까지 공개된 걸 보면은 지금 현재 외신을 종합해 보면은 만약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푸틴은 빨리 종전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전을 앞두고 종전을 앞두고는 세게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푸틴은 자기 러시아 국민들에게 우방국인 북한에서도 이렇게 파병했다 하는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아주 이례적인 것은 미 국방성에서 미국의 국방성에서 파병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거론을 아예 안 하던데. 거론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어떻게 됐든 그러한 안보는 여야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보고 결정해야 된다. 그런데 이걸 외교적으로 잘 해결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미 외교가 파탄났잖아요. 러시아하고도 북한과도 중국과도 오직 미국 그 움직임을 잘 봐야 되는데 왜 미국 국방부에서 시인도 부인도 거론하지 않을까? 이걸 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 거론을 안 하는 걸까요, 미국은? 종전이 가까워 오는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같지만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종전 관련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가 대통령 당선되면은 바로 종전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무기 지원 안 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하면 거기 전쟁 더 못한다. 그러면 자동으로 종전이 될 거다. 이제 뭐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 푸틴 대통령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될 거로 보고 11월이나 12월에 종전을 할 거로 예상해서 한 채라도 우크라이나 땅을 더 먹으려고 지상전하려고 지금 북한군 특수부대 받아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 그 예측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맞는 거예요. 맞는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에 미국에서 무기 지원, 포탄 지원을 안 하면은 그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트럼프가 최근에 보면은 경합주 7개 주에서도 6개 주가 앞서 나가더라고요. 앞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당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푸틴도 여기에 대한 대비 아닌가. 그리고 미국 국방성에서 그러한 코멘트를 하지 않는 게 저는 어쩐지 그쪽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네. 문제는 네. 윤석열 정부예요. 외교 라인이 파탄됐잖아요. 포탄 더 지원한다 뭐 그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러한 것은 지금 봐야죠. 두고 봐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안보 회의 열어서 뭐 좌시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뭐 모든 수단을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뭐 대응하겠다 그러는데 좌시를 안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대통령으로서는 일단 대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말씀할 수 있지만은 미국 보세요. 네. 미국. 미 국무성에서 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화해서 네. 외교적으로 해결하자.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네. 지금 현재 말이죠. 접경 지역 주민들은 네. 밤에 잘 수가 없습니다. 밤에 TV를 켜놔도 네. 그 북한의 확성기에서 쇠 긁는 소리, 귀신 울음소리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네. 누가 가져왔느냐 이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가져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화, 외교적으로 해결하자 하는 미 국무성의 발언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에 안보 불안을 김 여사 등 국내 정치 문제에 활용하면 안 된다라고 적으셨던데 어떤 말씀이실까요? 글쎄 오늘 네. 윤한 면담에서도 네.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에게. 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북한이 파병하고 네. 이렇게 안보 위기가 있는데 또 민생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네. 우리 집권 여당이 당내에서 김건희 특검 가지고 얘기해서 되겠느냐. 뭉치자 하는 것으로 설득할 것 같아요. 일단 한동훈 대표는 뭐 대통령 뭐 인적 쇄신, 뭐 김건희 라인 정리, 그리고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 그리고 또 추한게 드러나도 명태균 진상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이른바 3대 요구를 했는데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요구가 네. 민심이에요. 국민 뜻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언론들이 한동훈 대표한테 특히 네. 부산 금정, 인천 강마 네. 단체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니까 힘을 받았잖아요. 네. 이 힘으로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는 얘기예요. 네. 그렇지만 대통령은 윤석열 여기에서 어떠한 화답을 내놓느냐. 네. 제가 볼 때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아마 국정감사 끝나고 네. 예산국회가 끝나면은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네. 인적쇄신 차원에서 개각도 하고 소위 김건희 라인 네. 7사람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할 것 아닌가. 이걸 자꾸 네. 바람을 피워낼 거예요. 연기를 피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네. 언론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네. 인적 개편이에요. 누가 장관 되냐. 네. 청와대 누가 들어. 대통령실 누가 나가냐. 그래서 또 한 번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공작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져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뭐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무혐의 불기소했는데 그거 어떻게 보셨나요? 그건 네. 우리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의원이 네. 제대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네.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네. 신청했느냐? 김건희 여사, 네. 최은순, 장모 네. 했느냐? 검찰에서 안 한 거예요. 네.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했다 네. 하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들통이 났는데 오늘 우리가 네. 대검찰청 국감을 하면서도 네. 그 문제의 강혜경 씨가 우리가 민주당이 증인으로 채택해서 나옵니다. 네.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은 도이치모터스의 그러한 거짓말 수사, 국민을 속인 이런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 검찰은 죽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네. 조종을 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현재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반을 넘기면서 레임덕 현상이 제 경험에 의하면은 네. 항상 내부에서 나옵니다. 네. 검찰이 형식적 충성을 하고 있지만은 네. 검찰 내부에서도 이미 검찰이 죽었다 하는 양심적인 검사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경우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는다고 해서 넘어가느냐? 절대 못 넘어갑니다. 이것은 우리 민주당이 네.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임기를 마치더라도 우리 국회의원들은 그 후도 임기가 1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특검으로 간다. 그래서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은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김건희, 네. 윤석열 이 내부는 아주 어려운 곳으로 간다. 큰 집으로 간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 김건희 여사 불기소 이유 설명하는 브리핑한 서울중앙지검 4차장 여기는 그 국정농단 특검도 윤석열 대통령이랑 같이 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김문기 모른다 이거 수사해서 기소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성남FC 뭐 후원 의혹 이것도 수사해서 기소하고 말 그대로 찐윤 검사인데 금방 이렇게 탄로날 거짓말 비슷한 거를 뭐하러 했을까요?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지도 않고. 검찰에서는 네. 이례적으로 파워프린트를 동원해서 네. 기자들한테 4시간 동안 백브리핑을 했어요. 네. 그렇지만 거짓말이 나오잖아요. 음. 김건희 여사 네. 영장 청구를 안 하고 했다고. 음. 그렇지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경우에도 네. 이것은 못 넘어간다. 네. 민주당과 네. 우리 192명의 예. 야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임기가 1년이 더 길다. 설사 지금 넘어간다고 하더래 넘어가면은 네. 오늘 윤한 면담에서도 넘긴다고 하면 네. 순간도 영원도 다 패배자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틀어막아도 임기 끝나면은 특검 간다 그런 말씀. 그렇죠. 지금 현재 이미 레임덕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걸 그대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넘긴다? 김건희 여사가 산다? 안 됩니다. 김건희가 죽어야 나라가 삽니다. 김건희가 죽어야 네. 한동훈이 삽니다. 한동훈이 죽으면 나라도 망하고 한동훈도 죽어요. 한동훈이 죽으면 나라가 망하는 건 왜 그런 건가요? 특검을 하지 않고 네. 그대로 넘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이 용납합니까? 192명의 네. 야당 의원들이 포기합니까? 우리는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지금 명태균 씨 문제 등 네. 왜 그렇게 다 김건희 특검은 많아지느냐?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네. 자 명태균 씨의 이 선거법 위반 국정문란, 네. 국기문란을 그럼 그냥 넘겨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한동훈 대표는 오늘 제대로 네. 얘기를 하고 그걸 발표해라. 그래야 산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받아들여서 네. 제대로 하자. 그래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여성 대변인이 뭐 결혼 20주년을 맞은 모양인데 그래서 자기 페이스북에 뭐 오빠 고마워 사랑해 하고 여기서 오빠는 뭐 우리 남편 뭐 이런 글 올렸다가 김건희 여사 조롱하냐 막 이러면서 또 안에서 엄청 이렇게 맞고 있는 모양인데 이거는 뭐 금기어가 됐나요 오빠가? 요즘 젊은 주부들은 자기 남편한테 다 오빠라고 부르잖아요. 네. 제 딸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두 딸도. 네. 그런데 홍길동이 네. 아버지라고 못 부르듯이 이제 자기 남편을 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오빠라고 못 부르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 대변인도 네. 배 나온 오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김건희 여사를 비아냥거린 거다. 네. 진짜 그거야말로 표현의 자유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난리가 났던데 아마 물러난다죠? 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예, 하던데 그러던데. 이게 되는 거예요. 오직 대한민국은 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5천만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네. 민심을 버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논센스 아니에요. 근데 오빠가 개인적으로는 친오빠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다른 오빠라고 보시나요? 우리 국민은 99%가 네. 대통령 오빠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제가 네. 듣는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은 네. 이번 오빠는 친오빠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저는 이번 뭐 이 오빠 논란 보면서 그 왕조 시대 피휘라고 해서 임금의 이름에 들어간 한자는 온 국민이 그걸 다 다른 글자로 바꿔야 되잖아요. 쓰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런 게 좀 생각이 나요. 아무튼 이 정권은요. 네. 검사 오빠, 대통령 오빠, 친오빠, 네. 뭐가 남편 오빠. 오빠가 많네요. 오빠 정권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